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마저 두 손 두 발 들게 만든 유일한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조차 무서워하는 이 민족에 대해서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폭로를 했는데요. 과연 그들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코엔입니다. 보스턴에서 태어나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유대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유대인 커뮤니티의 성공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죠. 하지만 이제 유대인의 시대는 저물고 한국인들의 시대가 올 겁니다. 라는 말을 하버드 의대 교수인 제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보스턴의 상류층에서 살아오면서 저희 유대인 커뮤니티가 미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를 당연하게 여겨왔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저희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그 숫자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전체 인구의 0.2%라는 작은 숫자가 믿기지 않을 만큼 미국의 핵심 분야 곳곳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계만 보더라도 놀라운 일이죠. 제가 몸담고 있는 하버드는 물론이고 예일, 프린스턴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교수진 중 상당수가 유대인입니다. 금융과 법조계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뚜렷해요. 월스트리트 금융인의 30%가 유대인이고 미국 대형 로펌 변호사의 5분의 1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죠. 무엇보다도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학문적 성취입니다. 1900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1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이거나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죠. 인류 역사에서 이런 기록을 가진 민족은 없었습니다. 미디어 분야에서의 유대인의 영향력은 더욱 광범위합니다. ABC, MBC, CBS, CNN 등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물론이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같은 세계적인 언론사들의 상당수가 유대계 자본이에요. 현대 사회의 새로운 힘인 정보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죠. 구글, 페이스북, 오라클처럼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들 모두 유대인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종합해보면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저희 유대인들이 사실상 글로벌 경제와 여론의 상당 부분을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의 역사가 그러했듯 대부분의 유대인 가정들은 교육을 최우선 가치로 여겼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920년대에 이스라엘에서 이민 왔을 때 단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교육이었죠. 가난한 이민자로 시작했지만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셨고 그 결과 저희 가족은 불과 한 세대 만에 미국 사회의 상류층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가 된 저는 그런 유대인 커뮤니티의 전형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매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저희 유대인들의 이런 성공 신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러나 2024년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한 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저스틴 강이었어요. 처음 그의 지원서를 검토했을 때 저는 그를 평범한 아시아계 학생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물론 그의 성적은 탁월했죠. 미국과 캐나다의 메디컬 스쿨 입학 시험인 MCAT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 학부 시절의 연구 실적도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의 성적을 가진 아시아계 학생들은 매년 수십 명씩 지원해 왔습니다. 아마도 부유한 중국이나 일본 출신의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학생일 거라고 막연히 추측했었죠. 하지만 면접장에서 처음 만난 저스틴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가 한국계 이민자의 자녀라는 사실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은 우리 유대인조차도 두려워하는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면접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능력과 인성은 놀라웠어요. 특히 의료 현장에서의 혁신과 환자 케어에 대한 그의 비전은 기존의 어떤 지원자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저스틴이 저희 병원에 레지던트로 합류한 후 저는 그를 더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의 진단 능력은 탁월했고 새로운 의료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경이로웠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환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각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그들의 문화적 배경까지 고려한 맞춤형 케어를 제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병원 라운지에서 저스틴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1980년대 초반 그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빈손으로 미국에 오셨다고 했죠. 당시 브롱크스는 결코 안전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작은 식료품점을 시작했어요. 주변에는 이미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차이나타운의 중국계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높은 품질을 내세우는 일본계 식료품점들도 있었죠. 그래서 가게들끼리의 경쟁은 매우 치열했어요.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같은 아시아계 상인들로부터 받은 차별과 견제였습니다. 주변의 중국계와 일본계 식료품점 주인들은 저스틴의 부모님 가게를 노골적으로 견제했어요. 그들은 미국인 손님들에게 한국은 미개한 나라이며 저스틴 부모님 가게의 물건들은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납품업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저스틴의 부모님 가게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스틴의 부모님은 그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는 저녁 시간 그들은 오히려 영업을 시작했어요. 한국인만의 독특한 특성인 근면 성실을 무기로 남들이 잘 때도 영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남들과 같은 길을 가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요. 한국인들은 늘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거든요. 이는 당시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브롱크스의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게들은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저스틴의 부모님은 달랐죠. 밤늦게 일하는 의료진들과 야간 근무자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라면과 김밥은 정말 인기가 좋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무모해 보였던 이 시도는 점차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이 주요 고객이 되었고 심야에 출출한 젊은이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저스틴의 부모님 가게는 브롱크스에서 가장 잘 되는 식료품점으로 자리 잡았죠. 그들은 벌어들인 수익을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했고 한인 2세인 저스틴은 그렇게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스틴 부모님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희 유대인 커뮤니티의 역사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19세기 말 저희 조부모님 세대도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체계적으로 성공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경제 지형도가 크게 바뀐 것은 바로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였어요. 아시아인들의 미국 이민이 본격적으로 허용되면서부터죠. 특히 한국인들의 등장은 저희 유대인 사회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장악하고 있던 분야에 하나둘 진출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식료품 시장에서의 경쟁은 특히 흥미로웠어요. 저희 유대인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영역이었지만 한국인들은 그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1970년대 초반 첫 한국인 가게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유대인 중 아무도 이런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한국인들의 전략은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시장을 관찰하고 배우는 듯 했지만 곧 그들만의 혁신을 시작했죠. 영업시간을 조금씩 앞당기는 것으로 시작된 변화는 곧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아침 6시 문을 여는 것이 일반적이던 시절 한국인들은 5시 반부터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걸 보고 저희 유대인 상인들이 5시로 영업 시작을 앞당기자 한국인들은 바로 새벽 4시 반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쟁은 결국 24시간 영업이라는 혁신적인 모델을 탄생시켰어요. 한국인들은 온 가족이 교대로 일하며 하루 종일 가게를 운영했고 이는 곧 미국의 새로운 소매 문화로 자리 잡았죠. 현재 전 세계의 24시간 편의점 문화는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저희 유대인 상인들은 이런 변화의 물결을 따라잡으려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전례 없는 근면성과 끊임없는 혁신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결국 많은 유대인 가게들이 시장에서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유대인들을 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만든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시장 재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미국 경제사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한국인들은 이를 시작으로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어갔고 그들만의 독특한 경쟁력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한국인들의 성공 신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식료품점에서 시작된 그들의 혁신은 마치 들불처럼 다른 산업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의류업에서는 빠른 상품 회전율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조업에서는 뛰어난 품질 관리로, 요식업에서는 독특한 맛과 서비스로 각각 새로운 기준을 세워나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어떤 분야에 진출하든 먼저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빈틈을 찾아내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일하는 그들만의 운영 방식은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죠. 저는 한국인들과 저희 유대인들의 성공 방식에서 흥미로운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유대인들이 주로 금융과 미디어 같은 분야에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갔다면, 한국인들은 제조업과 소매업 같은 실물 경제 현장에서 직접적인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곧 지역 경제의 심장이 되었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사회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 한인들의 약진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희 병원의 한인 의사들은 최신 의료 기술을 도입하는데 항상 앞장섰고, 그 성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예를 들어 한인 외과 의사는 로봇 수술 시스템을 활용한 미세 수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그의 수술 성공률은 병원 전체에서 가장 높았고 회복 기간도 가장 짧았죠. 또 다른 한인 연구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암 진단 시스템을 개발해 업계의 혁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만 건에 달하는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의 조기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이 시스템은 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어요. 초기 암을 95% 이상의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는데, 이는 기존의 진단 방식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른 것이었죠. 특히 이 기술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료기술 분야에서도 한인들의 혁신은 계속되었어요. 한인 스타트업은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를 개발했는데, 이는 기존 제품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했고, 그 결과물들은 높은 시장성과 실용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인공지능을 통해 질병의 전조 증상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어요. 이 기기는 출시 직후부터 의료계에 큰 주목을 받았고, 여러 대형 병원에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인 개발팀이 만든 원격 진료 플랫폼은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한 화상 통화를 넘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과 자동 진단 보조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러한 기술 혁신이 의료의 인간적인 측면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기술은 의사가 환자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한인 의료진들이 가진 균형 잡힌 시각을 잘 보여주었죠. 한인 의료진들의 가장 특별한 점은 환자 케어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첨단 의료기술과 전통적인 돌봄을 절묘하게 결합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에서는 최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면서도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도 세심하게 제공했어요.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환자의 회복률을 크게 높였고, 보호자들의 만족도 또한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 분야의 혁신은 한인 커뮤니티의 특별한 강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인간적인 케어와 결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더불어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렇듯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한국인의 특성이 유대인을 뛰어넘는 원동력이었죠. 가족과 우리를 중시하는 공동체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공한 한인들은 예외 없이 후배들을 돕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어릴 적 보았던 유대인 커뮤니티처럼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더 체계적이었고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세대 간의 지식 전수였습니다. 선배 의사들은 정기적으로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 세션을 개최했어요. 이 자리에서는 단순한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소통 방법, 윤리적 판단 기준, 스트레스 관리 등 실제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노하우가 공유되었습니다.
한인 의료진들의 연구 네트워크도 놀라웠어요. 그들은 미국 내 다른 병원의 한인 의사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최신 연구 성과와 치료 기법을 공유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점차 국제적으로 확장되어 한국의 주요 병원들과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협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특히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의 선진적인 방역 시스템과 치료 프로토콜이 저희 병원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긴밀한 네트워크 덕분이었어요. 그 결과 저희 병원은 팬데믹 기간 동안 보스턴 지역에서 가장 낮은 확진자 발생률과 가장 높은 완치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한인 의사들은 매월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며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이 봉사활동은 점차 다른 인종의 의사들도 동참하는 활동으로 발전했어요. 저는 이를 통해 한인들의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느낄 수 있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강력한 투자였죠. 저스틴의 부모님처럼 대부분의 한인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힘든 삶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자녀들의 교육비를 아끼지 않았고 이는 결국 다음 세대의 놀라운 성취로 이어졌어요. 저는 이런 한국인들의 교육관이 저희 유대인들과 매우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접근 방식이 특별했어요. 한인 의대생들은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넘어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방과 후에도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새로운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서로의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도 남달랐어요. 한인 의사회는 매년 수십 명의 젊은 의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체계적인 멘토링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었죠. 덕분에 많은 유망한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학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선배 의사들의 지원을 받은 후배들은 자신들이 성공한 후에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했어요. 이는 유대인 커뮤니티의 전통과도 닮아 있었지만 한인들만의 독특한 체계성과 효율성이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한인 의사회를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 차세대 의료인을 위한 장학금 제도,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비 지원 등 그들의 지원 시스템은 매우 조직적이었어요. 이러한 한국인의 여러 가지 특성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희 유대인 커뮤니티의 성공이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유대인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어쩌면 더 효율적으로 성공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빠른 실행력과 혁신적인 사고방식, 강한 공동체 의식,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열정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큰 경쟁력이 될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의료 분야에서 목격한 한인들의 성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니 한국인들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놀라운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어요. 특히 첨단 기술 산업에서의 성과는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성공이 대표적이었죠. 삼성전자는 이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SK 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을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미래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의 약진도 놀라웠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은 세계 배터리 시장의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단순한 생산 능력을 넘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더 안전하고 더 오래가며 더 빨리 충전되는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있어 한국 기업들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확고했죠. OLED 기술을 선도하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품 생산을 넘어 미래 디스플레이의 표준을 한국 기업들이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의 변화도 주목할 만했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은 기술적 완성도와 혁신성을 동시에 인정받았어요. 이는 한국 기업들이 가진 빠른 실행력과 기술력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문화산업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놀라웠어요. BTS로 대표되는 K-팝은 이제 글로벌 음악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빌보드 차트 석권은 물론 그들의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전 세계 청년 문화의 전반으로 확대되었어요. 이는 단순한 문화 상품의 성공을 넘어 소프트 파워의 정점을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분야에서도 한류의 위력은 강력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보여준 성공은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은 한국 영화의 예술성을 세계가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할리우드도 한국의 창의력과 제작 능력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도 눈부셨어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개발한 AI 기술은 실생활에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성을 갖추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STEM 교육 성취도가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디지털 리터러시 부문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특히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메타버스 기술을 교육에 도입하는 등 미래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오 산업에서의 혁신도 주목할 만했어요. 한국의 제약 기업들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입증했고, 이제는 자체 신약 개발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항체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 분야에서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로봇공학 분야에서도 한국의 발전은 눈부셨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물론 서비스 로봇과 의료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결합한 솔루션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환경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수소 경제를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었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 테크놀로지 개발에서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죠. 이러한 모든 성과들의 근간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저는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믿기조차 어려운 적응력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그 어떤 민족과 비교해도 압도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5G 기술 도입과 보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 1위를 차지했죠. 이런 빠른 적응력은 문제 해결 능력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놀랍도록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선보인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나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전 세계가 벤치마킹한 혁신 사례였죠.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놀라운 실행력이었어요. 현대자동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비교적 늦게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속도로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죠. 이런 성과의 바탕에는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개인주의가 지배적인 현대 사회에서도 한국인들은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줬어요. IMF 외환위기 때 전 국민이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이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준 높은 마스크 착용 준수율은 이런 공동체 정신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죠. 여기에 완벽주의적 성향이 더해져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최고를 추구하는 한국인들의 성향은 제품의 품질 경쟁력으로 이어졌어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현대자동차, LG전자의 가전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게 된 것도 이런 이유였죠. 위기 극복 능력도 특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매번 빠른 결단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왔어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은 매번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특성들의 중심에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정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BTS의 빌보드 1위 달성이나 한국 영화의 아카데미상 수상은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어요. 한국인들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뛰어난 지적 능력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균 IQ 100 이상을 기록한 국가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 이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민족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죠. 그 성과는 국제 무대에서도 빛을 발했어요. OECD가 실시하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은 늘 최상위권을 지켰는데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었습니다. 2018년 평가에서는 수학 성취도가 OECD 평균보다 5점이나 높았고 과학 분야에서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성적을 거뒀죠. 국제 수학과학 올림피아드에서의 활약은 더욱 놀라웠어요. 지난 20년간 항상 세계 3위 안에 들었고 수학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런 성과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단순한 암기식 교육을 넘어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한국의 교육열 역시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고교 졸업생의 70%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이는 OECD 평균 45%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높은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저는 특히 미국 명문대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의 활약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와 같은 최상위권 대학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늘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히 교육 시스템의 결과만은 아니었죠. 한국인들 특유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방식이 큰 몫을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평생 학습에 대한 태도였어요. 한국의 성인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자기계발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이런 배움에 대한 열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큰 경쟁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인의 특성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큰 경쟁력이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바이오 기술 등이 주도하는 미래 사회에서 한국인들의 강점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인들의 융합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의료 분야에서 보여졌듯이 서로 다른 기술과 산업을 창의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탁월했어요. 예를 들어 제조업의 강점을 IT 기술과 결합하여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거나 문화 콘텐츠의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형식을 만들어내는 등의 성과들이 이를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저는 21세기가 한국인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20세기가 저희 유대인들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한국인들이 세계를 선도할 차례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잠재력은 이제 겨우 그 싹을 보이기 시작했을 뿐이죠. 앞으로 그들이 만들어낼 혁신과 변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그들의 강점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고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저는 이제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스틴과 같은 젊은 한국계 의사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인종을 뛰어넘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과거 유대인 선배들이 저를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들의 멘토가 되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닌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죠.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물결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유대인이지만 저는 무한한 기대를 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나 기술적 진보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이었고 한국인들은 그 변화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저스틴의 사례처럼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큰 변화와 혁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한국인들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확신합니다. 한국인이 가진 특별한 재능과 끊임없는 혁신 정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없이 완벽한 조합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인들이 이끄는 새로운 르네상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한 증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 제자에게 감동을 받은 하버드 교수 데이비드 코엔의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21세기가 한국인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선견지명에 다가올 미래가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과거 유대인 선배들처럼 젊은 제자들을 이끌어주는 좋은 멘토가 되시길 바랄게요. 다가올 밝은 미래와 같이 따뜻한 봄날을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